조선 왕실의 수많은 여인들 중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장 어둡고 기이한 힘을 사용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당대의 권력자들을 손에 쥐고 흔들기 위해 칼이나 독이 아닌 바로 저주와 공포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왕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것을 역이용해 자신의 발판으로 삼았죠.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경쟁자는 기이한 주술로 제거하고 심지어는 이 나라의 국모까지 궁궐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조선 최고의 악녀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궁녀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 왕의 마음을 홀리고 나라의 권력마저 뒤흔들려 했던 여인 조기인의 모든 것입니다. 1637년 겨울 창경궁에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궁궐 전체가 오랜만에 기쁨에 휩싸였죠. 바로 왕 인조의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효명옹주라 불리게 됩니다. 당시 인조의 나이가 43살, 그야말로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얻은 늦둥이 딸이었습니다. 인조가 이 아이를 얼마나 보물처럼 여겼을지는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인조가 이토록 늦둥이 딸에게 집착한 데에는 사실 가슴 아픈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인조는 한나라의 왕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온몸으로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불과 1년 전인 1636년, 이 땅에는 병자호란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인조는 결국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깨지도록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인 항복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대가로 피눈물을 흘리며 큰아들 소현세자 부부와 둘째 아들 복림대군 부부를 머나먼 청나라에 볼모로 보내야 했죠. 설상가상으로 전쟁 직전에는 26년간이나 함께한 아내 인여랑후까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인조는 이미 마음이 부서질 대로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공주와 옹주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공주는 왕의 정실 부인, 즉 왕비가 낳은 딸이고 옹주는 후궁이 낳은 딸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효명옹주를 낳은 여인, 그녀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당시에는 궁녀의 신분이었던 조씨였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져가던 인조에게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온 새 생명, 그 아이가 바로 효명옹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왕비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대체 이 아이는 누가 낳은 걸까요? 훗날 우리가 조귀인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녀가 처음 궁에 발을 들인 것은 1630년, 인조 즉위 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식 간택을 거친 명문가의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높은 벼슬아치였지만 그녀는 정실 부인이 아닌 첩의 소생, 즉 서녀였죠. 심지어 누군가의 백으로 들어온 낙하산 궁녀라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신하들이 그녀를 고운 시선으로 볼 리가 없었죠. 하지만 조씨 궁녀는 인조가 가장 고통스럽던 그 순간 왕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왕의 가장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보듬어준 유일한 여인이었고 마침내 옹주까지 낳아준 겁니다. 인조는 자신에게 가장 큰 위로를 안겨준 그녀에게 종사품 수건이라는 첩지를 내립니다. 드디어 궁녀에서 정식 후궁이 된 것이죠. 당시 궁궐은 중전도, 대비도 없는 권력의 공백 상태였습니다. 조귀인은 왕의 총애를 독차지한 유일한 여인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첩의 자식이라는 콤플렉스를 가진 그녀가 기댈 곳은 오직 인조의 사항뿐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왕의 마음을 완벽하게 붙잡아 두어야 한다. 바로 그때 그녀에게 하늘이 내린 기회가 찾아옵니다. 1639년 7월, 조귀인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7개월째 되던 무렵 인조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으로 쓰러집니다. 증세가 아주 기이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가 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왕의 몸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는데 그 땀이 푸른 빛을 띠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의관들이 매달렸지만 누구도 병명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의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단을 내리죠. 옥체에서 사수의 기운이 느껴지옵니다. 이 사수라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말 그대로 사악한 망령이나 귀신에 씌어 생기는 병을 뜻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인조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저주다! 사실 인조에게는 저주와 관련된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7년 전인 1632년에도 원인 모를 병증에 시달렸는데 그때 궁궐에서 저주 사건이 발각되었거든요. 당시 인조는 그 배후로 자신의 고모인 정명공주를 의심했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난 겁니다. 인조는 그때 그 저주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왕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 바로 조기인이었습니다. 조기인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왕의 병을 고치겠다며 아주 용하다는 무당 앵무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저주로 생긴 병이니 더 강력한 주술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었죠. 무당 앵무는 즉시 궁궐 곳곳에 숨겨진 저주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임금이 지내던 침소, 양화당 근처에서만 13곳, 심지어 왕의 아들들이 거처하는 동궁 근처에서도 11곳에서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저주용 물건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더욱더 소름이 돋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왕이 매일 밤 잠자리에 들던 침전, 그 이불 속에서까지 끔찍한 저주물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왕이었다면 그 방에서 다시 잠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인조는 경악했고 이 저주가 자신의 아이들에게까지 향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서 무당 앵무는 또다시 정명공주의 집을 언급합니다. 인조는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라고 확신했겠죠. 물론 이번에도 정명공주가 직접 저주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해 사건은 또다시 흐지부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정한 승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저주할 때 목숨을 걸고 그 저주를 파헤쳐준 여인, 인조에게 조귀인은 단순한 후궁이 아닌 생명의 은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인조의 신뢰를 완벽하게 얻은 조귀인. 그리고 그녀는 곧이어 왕실의 대를 이을 아들, 숭성군까지 낳습니다. 딸에 이어 아들까지 안겨준 조귀인에게 인조는 정상품 소용이라는 더 높은 품계를 내립니다. 이제 궁궐 안에서 조귀인의 위세를 넘어설 여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사랑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조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긴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조가 한 평범한 궁녀에게 승흥을 내립니다. 승은상궁 이씨의 등장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조귀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강력한 경쟁 상대가 나타난 겁니다. 조귀인이 이렇게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바로 그때 아주 기이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번에는 조귀인이 누군가에게 저주를 받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조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을 향하던 저주에도 치를 떨었던 인조인데 감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조귀인을 저주하다니요. 인조는 그야말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승은상궁 이씨였습니다. 인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건드린 승은 이씨를 아주 참혹하게 처형해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이 종결된 후 궁궐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조귀인이 꾸민 자작극이 아니냐는 끔찍한 뒷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 저주를 꾸미고는 라이벌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계략이 아닐 수 없죠. 조귀인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첫 번째 왕비가 죽은 후 14살의 어린 장녀 왕후를 새 중전으로 맞이했습니다. 당시 인조의 나이는 46세였죠. 조귀인은 왕과 딸뻘인 어린 중전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했습니다. 결국 인조는 건강이 안 좋다는 명분을 내세워 중전을 다른 궁궐인 경덕궁으로 사실상 내쫓아버립니다. 왕과 왕비가 별거에 들어가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죠. 1646년에는 왕의 수라상에 독이 든 전복구이가 올라오는 사건이 터집니다. 인조는 이 배후로 청나라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맏며느리 세자빈 강씨를 지목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인조는 결국 세자빈 강씨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 억울한 죽음의 배후에 바로 조귀인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권력에 거칠 것이 없어진 조기인은 1647년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영의정 김자점과 사돈을 맺습니다. 자신의 딸 효명옹주를 김자점의 손자와 혼인시켜 막강한 정치적 배경까지 손에 넣은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649년 2월 그녀는 궁녀로 입궁한 지 20년 만에 후궁 최고의 자리인 종일품 귀인의 자리에 오릅니다. 첩의 딸로 태어나 왕의 총애와 막강한 권력, 그리고 최고의 품계까지 조귀인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손에 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귀인으로 책봉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조귀인에게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닥칩니다.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의 유일한 방패막이었던 인조가 54살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왕이 죽자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인조의 둘째 아들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던 복림대군이 새로운 왕 효종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조기인이 그토록 무시하고 내쫓았던 14살의 어린 중전 장려왕후는 이제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비가 되어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이 죽었으니 후궁이었던 조기인은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궁궐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의 처지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뒤바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기인, 그 성격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속에서는 천불이 났을 겁니다. 결국 조기인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무기, 저주를 다시 꺼내듭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물물을 떠놓고 왕실의 최고 어른인 장려왕후를 향해 끔찍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려왕후는 불같이 화를 냈고 조기인의 여종을 잡아다 매질을 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조기인은 더욱더 끔찍한 저주를 계획합니다. 1651년 11월, 이 모든 저주 행각이 효종의 귀에 들어가고야 맙니다. 효종은 당장 조귀인의 측근들을 잡아들여 국문하라고 명했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귀인은 장렬왕후를 저주하기 위해 죽은 사람의 뼈가루는 물론 치아, 손톱, 머리카락, 심지어 시신의 살점과 관조각까지 구해오라고 시켰던 겁니다. 수고스럽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저주뿐이다. 그녀가 실제로 했던 말이라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 사건을 조사하던 중 훨씬 더 무서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조귀인의 사돈이었던 김자점의 아들이 충격적인 자백을 한 것입니다. 효명옹주가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와 내가 대전을 저주하였다. 이 일이 성공하면 숭선군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현직 왕을 저주해 죽이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 한 영모였던 겁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효종은 더 이상의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1651년 12월 14일, 효종은 조귀인에게 마지막 명을 내립니다. 귀인 조씨는 자진하게 하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사약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궁녀로 입궁한 지 21년, 왕의 사랑을 무기로 공포를 심고 저주로 권력을 탐했던 조귀인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결국 그녀 자신이 휘둘렀던 그 저주에 발목이 잡혀 비극적인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